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동학 농민군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살펴보았죠.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조선정부군은 동학 농민군을 토벌하려고 하죠. 그리고 토벌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붙이니까 청군의 파병을 요청하죠. 청군과 조선정부군이 동학 농민군을 토벌하려 해요.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동학 농민군은 청군과 조선정부군에 의해 학살됐겠죠. 일본군이 들어와요. 청일 전쟁 도중에 청군을 공격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본군을 공격하죠. 그 이상하잖아요. 조선정부군과 청군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일본군은 오히려 그래요. 조선정부와 청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게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일본군이 물론 동학 농민군을 도와주러 온 건 아니지만 청군과 싸우러 왔지만 청군은 동학 농민군을 죽이려 하니까 일본군은 우군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 일본군을 공격하면서 동학 농민군이 괴멸당하죠. 가만히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잖아요. 우군지 전투에서 대패를 하죠. 2만 명을 동원했는데 거의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후에 일본군과 조선정부군의 토벌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렇죠. 이제 한반도에서 청군을 다 몰아냈죠.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들은 1894년 12월 1일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 공격에 패배한 이후 하나둘씩 체포되었다. 체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봉주는 12월 2일 전라북도 순창 피노리에서 부하인 김경천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그래요. 부하의 배신으로 이제 체포됐죠. 바로 사형당할 운명이었지만 일본군 19대 총지휘관 미나미 고시로가 강군을 압박해 전봉군을 인계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다. 조선정부군은 그 전봉준이 크게 착각을 한 거예요. 조선정부는 동학군을 죽이려는 자들이지 살려주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미나미 고시로가 전봉준을 인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봉준 역시 사살당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접주 김계남은 1894년 12월 3일 태인에서 친구 임명찬의 밀고로 체포되어 전주에서 처형되었다. 근처에 일본군이 있었으면 김계남 역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근처에 일본군이 없었다. 전봉준과 김계남은 운명이 엇갈렸죠. 전봉준은 일단 살아남았잖아요. 김계남은 조선 정부군에 잡혀서 처형당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군은 김계남을 인계받으러 가는 중이었으나 도착 전에 전라감사 이도제는 김계남을 처형한다. 이노우에 일본공사는 이에 크게 분노하여 전라감사 문책을 요구한다. 동학 농민군 주요 인사들을 사살하는 것이 일본군의 목적이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잖아요. 문책을 하잖아요. 왜 죽였냐고. 근데 전라남도 감사는 일본군이 도착하기 전에 도착하면 이제 못 죽이니까 그냥 바로 죽여버리죠.
그래요. 얼마나 그동안 농민군들이 그 지휘부 얼마나 큰 판단 착오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조선정부군은 자기 편이라 생각한 거예요.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을 토벌하려 하는 거 천군까지 그 불러들이고 공개적으로 폭돌하면서 토벌하려 하는데 그걸 몰라보고 적과 아군을 완전히 구별을 못한 거죠. 대접주 손아중은 지인인 이봉우의 밀고로 1894년 12월 11일 부안에서 체포되었다. 이후에 손아중은 일본군에 인계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그래요. 재판을 받게 되죠. 또 다 그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열고 당하잖아요. 김계남도 그렇고 손아중도 그렇고 전봉준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접주 이방원은 1894년 12월 25일 장흥에서 패배 후 체포되었다. 이후에 이방원 역시 일본군에 인계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요. 그 일본군에 잡히면 살아남고 조선군에 잡히면 죽는 분위기죠. 실상 정확한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동학랑과 연루된 지도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재판받았다고 보면 된다. 동학랑 가운데 설치된 직강소만 52개에 이른다. 직강소의 수가 52개이니 직강소의 책임자는 모두 지도자들로 지목되어 체포 내지 사살되었을 것이다. 하여간 일본군의 방침상 100명 이상의 동학랑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고 보면 된다. 일본군의 방침은 뭔가요? 동학군의 지도자들을 재판받게 해라. 죽이지 마라. 그건 거죠. 조선정부군의 방침은 뭔가요? 다 죽여라죠. 재판 같은 거 필요 없다. 일본군이 개입하기 전에 다 죽여라죠. 1894년 12월 말경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체포되고 사살됨으로써 동학란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시기에는 이제 어떤가요? 개화파 인사들이 이제 직분을 하죠. 그렇다 해서 모두 정부 관료들이 개화파 인사들이 지도를 간다고 보면 안 되죠. 대부분의 관리들은 민비 일파겠죠. 민비 일파들이 임명한 사람들이겠죠. 고종이나. 민비 일파나 고종은 그래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학군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 착오인 거죠.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정군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파병되고 공개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공개된 건데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못한 거예요. 일본군이 아군은 아닐지라도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일본군에서 공식 자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적은 아니라는 거죠. 동학농민군이 공격을 한 뒤에 9월달에 공격을 하죠. 언제 이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라 나오느냐. 9월 18일 이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10월 15일 돼서야 이제 동학군을 섬멸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공격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토벌군이 조선 정부군과 청군을 공격하지 않고 일본군을 공격한 데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다. 이제 그 원인을 탐구해보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본군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데 조선 정부군과 청군은 자기들을 토벌하려 하니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느냐 따져봐야 되겠죠. 그 범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전봉준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언급한 내용은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추리한 것이다. 동학농민군은 동학난을 일으켜 전주선까지 점령하지만 향후 미래가 불안하고 도무지 수습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겠죠. 이제 나는 일으켰고 전주선까지 점령했지만 불안하겠죠.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대원군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왜? 전봉준 때문에. 실제로 전봉준은 대원군과 인연이 있었다. 전봉준은 1890년 운영궁을 찾아가 식객 생활하다 1892년 운영궁을 떠난다. 식객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식객은 원래 남의 집에 얹혀 살며 밥을 얻어먹는 사람인데 2년에서 3년이면 긴시야 식객 노릇을 한 사람이다. 공짜로. 그래요. 대원군과 인연이 있었던 거죠. 보통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식객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전봉준이 군장을 할 정도의 식견이 있었지만 딱히 뛰어난 면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 식견이 높거나, 재능이 있거나, 여러 가지 예능에, 그러면 식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전봉준 이력을 보면, 특별히 뛰어난 이력 같은 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재주가 아주 뛰어나더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식객이 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전봉준은 동학교도라는 또 다른 신분이 있었다. 전봉준은 동학과 대원군 사이 교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교도라는 신분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대원군이 식객이 되었구나. 대원군이 이제 동학교도들이 많아지니까 동학교도들과 선을 닿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전봉준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며 대원군과 접촉하며 대원군의 지시를 따르기로 한다. 거의 확실하죠. 뒤에 또 자료가 있어요. 거의 확실해요. 전봉준이 확실한 인연이 있고 3년씩이나 공짜밥 얻어먹었으니까 대원군을 수화할 가능성도 크죠. 수화가 됐을 가능성도 크죠. 당시에는 신부 사회고 대원군이 제일 신분이 높은 사회니까 3년 동안 그래요. 수화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대원군에. 그렇다 해서 대원군이 동학난을 일으킨 건 아니겠지만 전봉준이 이제 동학농민군 지휘자들을 설득해서 대원군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대원군은 식군을 상실한 지 오래이고 권력을 포기한 상태인데 기회가 생긴다. 청일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대원군의 생각에 잠시 청군이 일본군에 밀리기는 했지만 대국인 청군이 결국 이길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청군이 이기도록 돕고 다시 실권을 찾는 망상을 하게 된다. 그러한 망상을 하며 동학농민군에게 일본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실제로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청군이 일본군과 전투 중에 후방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치면 청군이 무조건 승리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원군은 어떻게 생각한 건가요? 조선인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중국에 대한 사대주가 있잖아요. 청군이 결국은 이긴다. 대국이다. 그럼 이 기회에 청군을 돕고 공을 인정받자. 청군의 힘으로서
권력을 되찾자. 그런 망상을 했죠. 했으니까 동학농민군에게 명령을 내리죠. 일본군을 공격하라고. 대원군이 수하가 된, 대원군이 지시를 따르기로 한 동학농민군이 대원군의 지시를 따른 거예요. 그 대원군에게 이용당한 거죠. 남아 있는 자료가 있죠. 당시에 쓰여진 가보 양력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국태공은 정신사를 보내 동도의 기순을 효유하는 반면 한편 일본군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도 일본군이 찍히면 안 되니까 국태공의 손자 이준용은 은밀히 이건영을 통해 보내 국태공의 명의라 칭하며 김계남에게 기병하여 상경하라고 전했다. 일본군을 치라고 전했다.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전봉준이 치조한 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의 가능성이 큰 것이 전봉준 치조에서 그와 관련된 발언이 있다. 송이옥의 기서에 의하면 편지 같은 거죠. 너희 제차 기포는 기포는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국태공과의 밀약에 의한 것이라는데 사실이냐? 공은 누군가요? 전봉준을 가리키죠. 어찌 척양척애가 대원군 한 사람의 주장일까 보냐. 그것은 만백성이 원하는 바이다. 일단 대원군의 주장 때문은 아니다. 내 뜻이다 이러죠. 우리의 이거는 대원군과 하등의 관련도 없다. 일단 부인을 해요. 대원군의 지시를 받았냐 이러니까. 그 다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송이옥은 누구인가? 그는 나의 동지로서 대원군의 사자라 하여 효용을 가지고 왔다. 대원군의 사자라는 거예요. 다 불고 있죠. 말은 아닌 것처럼 하지만 대원군의 사자다. 실제로 이제 어떤 대원군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다 밝히고 있잖아요. 그 효용을 보았는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대원군의 뜻이라기보다 송이옥 개인의 주장이라 생각한다. 대원군의 명령을 받아서 하여튼 그런 거죠. 송이옥은 대원군의 물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의 거사는 민중의 뜻에 따른 것이지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여튼 이런 접촉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원군의 사주를 받은 거잖아.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러니까 전봉준 어떻게 하나요?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그건 대원군과 상관없고 명령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다 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봉준의 태도가 이상하다. 국태공과 밀약이 있었냐 물으면 없었다. 내 뜻이다 라고 말하면 끝이다. 그런데 대원군과 접촉한 내용과 송이옥의 정체를 다 얘기하고 있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원군과 접촉하고 있었다고. 그냥 그런 거 없었다. 그냥 다 내가 결정했다 이러면 되는데 다 불고 있잖아요. 위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속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 불면 능지처참할 것 같고 불면 대원군의 명령으로 동지들을 사지로 모은 악당이 되니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불면서 그냥 그래요. 그냥 자존심 지키는 거죠. 하여간 대원군은 청군과 동학농민군의 힘으로 실권을 되찾기 위해 동학농민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고 치조가 과정이 나왔잖아요.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대원군의 명령도 있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아군과 조건을 구별하지 그래요. 여러 가지 속내가 있었을 것으로 보냈고 하여간 대원군은 청군과 동학농민군의 힘으로 실권을 되찾기 위해 동학농민군에게 공격명령을 내렸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 능력이 부재한 동학농민군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청군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청군을 물리칠 정도로 강력한 일본군을 공격한 것이다.
이제 그래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왜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한, 섬멸하려고 한 청군을 공격하지 않고 일본군을 공격했을까? 전봉준을 통해서 대원군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원군은 그래요. 지시를 내린 거죠. 나와 있죠. 동학농민군에게 일본군을 공격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정확히 지중에 나와 있잖아요. 민중의 뜻에 따른 것이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지시를 내린 건 사실이잖아요. 타인에게 판단을 의존한 참사며 전형적인 배신의 정치이다.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대부분 밀고로 체포되는데 밀고와 농민들 역시 생각하는 법이다. 다 밀고로 잡혀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다. 물론 진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렇죠. 이거 보호해주고 있다가 잡히면 내까지 죽겠네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우리 가족까지 다 죽겠네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청군은 우리를 토벌하러 왔고 일본군은 청군과 전쟁하러 왔는데 왜 우리가 일본군을 공격해 섬멸당해야 하지? 그렇잖아요. 문자 좀 안다고 초대했더니 완전히 바보로군.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초대됐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전봉준이 그래서 공초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백성이 무슨 까닭에 너를 추천하여 주모가 되었는가? 대답이죠. 전봉준. 백성들이 비록 수천 명이라 하나 되게 어리석은 농민이요. 저는 문자를 조금 아는 연구입니다. 문자 안다고 그냥 추천시켰다는 거예요. 좀 똑똑해 보여서. 근데 알고 보니까 바보였던 거죠. 저가를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론을 지니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나. 이에 관한 농민들이 밀고하여 동학난 주모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일본군을 선제 공격해서 다 죽게 만드나. 일본군은 자기들 공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밀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잖아요. 이상하다 생각하게 되고. 동학난을 일으킨 주모자들이 대거 체포되었지만 이들은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죠. 100명 이상 체포됐겠죠. 그 참여한 지도자들만 몇 명이냐는 거예요. 수만 명이 동학난에 가담했는데 52개 직강수가 있고 다 체포됐겠죠. 근데 옛날 같으면 다 죽였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 조선의 집권 세력은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개화파 인사였다. 개화파 인사가 하려던 일은 동학농민군이 하려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급진적이다. 신분제도 폐지까지 하고 이러니까. 개화파 인사가 개혁에 협조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죽일 이유는 없다. 특별히 동학농민군을 죽일 이유는 없는 거죠. 백성 잘 되게 하고 저 개혁하려 하는 건데. 오히려 협조자로 만들면 지원 세력이 되니 개혁이 더 용이해진다. 이런 이제 전략적인 면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군 같은 경우에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전봉준한테도. 그런 치조도 있어요. 실제로 개화파 집권 시기인 전봉준, 손아준, 김덕면, 최경선, 손두한 외에 채용되는 인은 없다. 5명밖에 채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이방원은 오히려 무죄로 석방된다. 아주 과격 인사인 또 지도자인 이방원은 정반대로 석방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대원군이 풀어주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날조된 것이다. 그런 풍문이 있었죠. 쟤는 아주 과격 인사인데 왜 풀어줬지?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대원군 역시 동학농민군으로 하여금 일본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권 같은 거 없었다. 대원군 역시 목숨이 간당간당했다. 그때 그 말이죠. 즉 개화파 인사들은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으면 동학농민군을 모두 석방했다. 위험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다 석방해줬다는 거예요. 단 반일 반개혁 대표 인사인 대원군과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반개혁 성향이 너무 강하면 처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전봉준도 그래서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대원군은 왜 반일 반개혁 대표인사인 거예요? 위험인물이죠. 동학농민군에 일본군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대원군도 이때는 위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는 동학교주 최시영과 북접 지도자 손병현은 체포되지 않았다. 사실이죠.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이다. 그럼 조선시대 어떻게 됐을까요? 사살했겠죠. 체포해서. 근데 체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1896년 고종이 개화파 인사를 몰아내고 다시 집권한 뒤에는 달라진다. 그래요. 개화파 인사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게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1896년에 개화파 인사를 몰아내고 고종이 다시 집권하죠. 이때는 민비를 일파도 없죠. 민비는 1895년에 피살당하죠. 고종이 집권한 뒤 어떻게 되냐. 1896년 이방원은 살해된다는 거예요. 최시영 역시 원주에서 체포되어 1898년에 서울에서 교수형을 당한다. 고종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동학농민군은 부패한 관리 때문에 부패한 관리가 고종을 잘못 모셔서 자기들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고종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집권하자마자 동학교도부터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고종이 제일 미워한 인사들이 개화파 인사하고 동학교도였다는 거예요. 고종 역시 대원군과 크게 다르지 않죠. 반일 반개혁 세력인 거죠. 최시영은 어떤 제목으로 죽냐? 제목은 불법 종교 유포행위였다. 당시 제목은. 그래요.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3대 교주 손병희는 일본으로 도피한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죠. 1901년 손병희는 고종 세력이 자신이 적이고 일본은 최소한 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일본으로 도피한 것이다.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개화파와 민빌파가 모두 숙청된 후에도 조선정부는 동학교도 제거가 핵심 목표였으니 동학농민군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고종이 사실은 진짜 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여 섬멸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래요. 아군은 고종과 정부군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일본군을 선제 공격해서 섬멸당했잖아요. 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